누가 내 병원에 네 이름을 올려놨냐? 엄마, 병원 복도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한 노인이 자동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굽은 허리, 낡은 운동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 행정 부원장, 노인의 장남이었습니다. 그가 노인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눈빛이었습니다. 흐릿하고 멀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하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내 병원에 누가 내 이름을 올려놨냐?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장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이 병원의 주인인 척 살아온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진짜 주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3년 동안 요양원 창가에 앉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여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매주 끓여온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 모든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복도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윤순자는 그 요양원 301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67살이었습니다. 한때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여자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순자 본인조차도 몰랐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순자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순자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살던 집도 자식들의 얼굴도. 의사는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이 요양원에 맡겨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순자의 눈빛은 늘 그랬듯 멀었습니다. 무언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눈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귀 뒤로 흘러내렸지만 쓸어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얹혀 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쥐고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씨가 약 트레이를 밀며 지나가다 301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순자의 뒷모습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작게 내쉬었습니다. 3년째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멀리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여자. 보호자 연락은 늘 되지 않았고 요양원비는 6개월째 밀려 있었습니다. 원장실에서는 이미 2번의 통보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통보는 4개월 전이었습니다. 요양원장 박 씨가 직접 장남 제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다 연결됐습니다.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요양원비 미납건으로 연락드렸다고 하자 제국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곧 보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금은 없었습니다. 2번째 통보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번엔 차녀 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이는 전화를 3번 끊었다가 4번째에야 받았습니다. 요양원비 얘기를 꺼내자 제이가 먼저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요양원장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 낡은 소형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8살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구석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윤순자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은 요양원 입구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씨와 짧게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매주 오는 사람이라 이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민준이 복도를 지나 301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보온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잡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보온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구수하고 짭조름한 냄새였습니다. 민준이 뚜껑을 열고 작은 그릇에 찌개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의 코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을 향하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멀던 눈에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 매주 오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말을 걸면 오히려 그 희미한 빛이 꺼진다는 것을. 민준이 처음 된장찌개를 끓여온 것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창가에 앉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이것저것 말을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과자도 사갔고 꽃도 사갔고 어릴 때 사진도 가져갔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무슨 날이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어머니가 스스로 끓여 먹던 것, 손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직접 재료를 다듬던 것, 된장찌개였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민주는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고 된장을 넉넉히 풀어 끓이는 방식. 민준이 어릴 때부터 보아온 그 방식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냄새가, 가장 익숙한 맛이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기억을 건드려 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된장찌개는 계속됐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어머니 손에 쥐어들였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감쌌습니다. 쥐는 방식이 익숙했습니다. 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번째 숟가락을 스스로 들었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했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그릇을 정리하는 동안 순자는 다시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자의 손이 식탁 위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치 오래전에 익숙했던 무언가를 더듬는 것처럼. 손끝이 식탁 모서리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요양원장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미납된 요양원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치만 먼저 내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민준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온 민준이 차에 올라타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국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양원비 6개월치가 밀렸다고 이번 달은 자신이 냈지만 나머지는 형이 해결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국 형에게 처음 전화한 것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면회를 와달라고 했습니다. 재국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이번 주말에는 올 수 있냐고 했습니다. 재국이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했을 때 재국이 먼저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가봤자 뭐가 달라지냐? 엄마 우리 알아보지도 못하잖아. 그 말 이후로 민주는 형에게 면회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비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재국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민준이 요양원비가 밀렸다고 하자 재국이 말했습니다. 야, 나도 지금 빠듯해. 내가 좀 내. 나중에 줄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이 누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제이는 전화를 2번 끊었다가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요양원비 얘기를 꺼내자 제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형편이 있어.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이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직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를 내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냈습니다. 형이 주겠다고 했던 돈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냈습니다.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원비가 밀리면 나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민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100m의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301호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앉은 어머니의 실루엣이 작게 보였습니다. 민준이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얹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라도 끓여가야지.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마트에 들러야 했습니다. 두부와 애호박을 사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끓여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민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자병원 본관 4층 부원장실에서는 재국이 가죽 소파에 앉아 골프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가 재국의 차였습니다. 3개월 전에 새로 뽑은 차였습니다. 병원법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재국은 행정부원장 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은 뒤 스스로 만든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부원장 명함을 들고 다니는 것을. 하지만 재국은 그런 눈치를 보는 직원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은 모두 재국의 눈치를 봤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기획팀 과장이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병원 수익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제국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숫자가 좋았습니다.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이 수익의 일부는 노후 장비 교체에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사고 전에 직접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3년 주기로 교체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국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거 다음 분기로 미뤄. 과장이 멈칫했습니다. 다음 분기로 미루면 이미 2분기가 밀린 거라고 했습니다. 일부 장비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국이 고개를 들어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미루라고 했잖아. 못 들었어?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다시 잡지를 들었습니다. 과장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비 교체 예산이 또 삭감됐습니다.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대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과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개인 법인 계좌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봤으니까요. 병원 2층 원무과장실에서는 차녀 제이가 직원 1명을 세워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외래 환자 수가 지난달보다 줄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숫자가 이 모양이야? 당신 월급값을 하고 있는 거야? 직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이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이 복도를 지날 때는 빠르게 걷는 것이 3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제이가 직원을 내보내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습니다. 제이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매달 병원 운영비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돈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티나지 않을 만큼 3년 동안 모인이 꽤 됐습니다. 제이가 통장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잠갔습니다. 아무도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요양원 창가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국도 제이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을 나선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보호자와 함께하는 외출을 권장했습니다. 민준은 매달 빠지지 않고 그날을 챙겼습니다. 제국과 제이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늘 그랬듯 멀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버스가 경기도를 벗어나 서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건물이 높아지고 도로가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버스가 강남 한복판을 지날 때였습니다. 순자의 몸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창밖에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흰색 외벽, 넓은 유리창, 정문 위에 새겨진 글씨. 순자병원. 순자의 시선이 그 글씨에 박혔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지나치는 동안 순자의 고개가 천천히 따라 돌았습니다. 건물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멀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닿은 눈이었습니다. 엄마 내려. 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벨을 눌렀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저절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왔던 길을 거슬러 걸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순자병원 정문이 보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순자의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자의 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의 각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 한쪽에 설치된 대형 화분, 그 옆에 안내 데스크, 복도 끝에 보이는 엘리베이터. 순자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허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그때 로비 한쪽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 설립자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 순자의 발이 그 액자 앞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액자 앞에 선 순자가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올라가 유리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손끝이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숨을 참았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술이 만들어내는 모양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나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요양원 생활복 차림의 노인이 벽에 걸린 액자에 손을 대고 있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얼른 직원 앞에 섰습니다. 죄송하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직원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 눈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이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민준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엄마. 순자의 입술이 다시 달싹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고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내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였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등이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조각난 것들이 밀려왔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도장을 찍는 소리, 사고 전날 밤 제국과 나눈 대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보였습니다. 제국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손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굵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해왔는지 아직 전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요양보호사 김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갈라졌지만 또렷했습니다. 전화기를 쓸 수 있냐고 했습니다. 김 씨가 멈칫했습니다. 3년 동안 순자가 무언가를 부탁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순자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눌렀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결입니다. 순자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기억이 맞았습니다. 병원 법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곳이었습니다. 저 윤순자입니다. 순자병원 이사장이요. 담당 변호사님 연결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순자가 민준 몰래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씨가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순자는 요양원 생활복 위에 김 씨가 빌려준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서자 60대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 씨였습니다. 20년 넘게 순자병원 법무를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이사장님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 씨가 지난 3년 동안의 일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말하면서 몇 번이나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끝까지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였습니다. 제국이 움직인 것은 순자가 의식을 잃은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순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병원 이사장 명의 변경 서류를 꾸몄습니다. 공증은 제국과 친분이 있는 공증인을 통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순자가 직접 위임한 것처럼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순자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제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병원 원무과장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운영비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3년 동안 매달이었습니다. 순자 명의의 건물 4채도 이미 제국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강남 건물 2채, 마포 건물 1채, 분당 건물 1채, 30년 동안 순자가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순자가 증여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여 날짜는 사고 이틀 후였습니다. 역시 순자가 중환자실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최 씨가 서류를 덮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순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증거 다 모아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30년 동안 병원을 키워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 막내 아들한테도요. 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요양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씨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에서는 매일 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병원을 처음 세우던 날, 직원들과 밤을 새우던 날,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병원 마당,
그리고 제국이 처음으로 돈 얘기를 꺼내던 날, 제국이 처음 병원 지분을 달라고 한 것은 순자가 6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거절했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국이 순자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국의 굳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전날 밤이 보였습니다. 제국이 찾아왔던 밤, 서류를 들고 왔던 밤, 서명을 요구했던 밤, 순자가 거절했던 밤, 그 다음날 사고가 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가 모두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명의 변경 서류의 위조 정황, 공증인의 진술, 블랙박스 원본 영상 분석 결과, 제2의 계좌 내역까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토요일도 아닌데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들고서였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301호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자가 창가가 아니라 방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고 누워있는 동안 이 아이 혼자 얼마나 버텨왔을지, 요양원비를 혼자 내면서 매주 된장찌개를 끓여오면서 형과 누나에게 외면당하면서 많이 힘들었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나랑 같이 가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최 씨가 보낸 차가 요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최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순자가 차에 올라타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요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3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301호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창가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던 날들이 지금은 그 날들이 기억났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저 창가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동안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멈춰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순자병원 본관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순자가 내렸습니다. 요양원 생활복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가 미리 준비해 둔 옷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재킷, 단정한 바지, 굽이 낮은 구두. 흰 머리카락은 뒤로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외벽, 넓은 유리창, 정문 위에 새겨진 글씨. 순자병원.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간판을 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간판을 올리는 인부들을 바라보며 혼자 울었던 날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울 날이 아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중과 최 씨가 양옆에서 따랐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벽에 걸린 설립자 액자를 봤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다시 액자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그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멈췄습니다. 복도를 걷던 직원이 멈췄습니다. 하나씩, 둘씩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이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봤습니다. 눈빛이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요양원 창가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주 된장찌개를 끓여온 손이었습니다. 순자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4층 복도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제국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서와 함께였습니다. 걸음이 여유로웠습니다. 이 병원의 주인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면 가볍게 손을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걸어 다녔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운 병원에서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고. 제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멈췄습니다. 비서가 떨어진 서류를 줍다가 제국의 얼굴을 보고 따라서 굳었습니다. 엄마,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요양원비를 6개월씩 밀린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사흘 만에 인감도장을 꺼낸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국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순자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내 병원에 누가 내 이름을 올려놨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제국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계단 쪽에서 제이가 올라왔습니다. 원무 과장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제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노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입술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제이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리했던 아이였습니다. 셋 중에 가장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오빠 편에 섰겠지. 그래서 더 꼼꼼하게 계좌를 만들었겠지. 순자의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국보다 제이가 더 아팠습니다. 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제국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과 증여, 서류 일체의 위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이사장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던 기간에 작성됐으며 공증인의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건물 4채의 명의 이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부로 명예 위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제국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게 아니라. 순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제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순자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국을 봤습니다. 제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직원들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이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손잡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었습니다. 이 손잡이를 30년 동안 매일 잡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방에 섰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순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국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골프 트로피, 명함 케이스, 가족 사진. 순자는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가족 사진을 들었습니다. 제국과 제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주는 없었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뒤로 뺐습니다. 앉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요양원 창가에서 보낸 날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앉아있던 날들, 그 사이에 자식들이 한 짓들, 민준이 혼자 버텨온 날들, 된장찌개 냄새, 민준의 야윈 얼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병원을 일으켜 세운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직원들의 손을 잡았고 환자 보호자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인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환자 한 명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팔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병원을 지켜온 이유가 저것이었습니다. 저 환자와 저 보호자, 병을 이기려는 사람과 그 곁에서 버티는 사람.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에 연결했습니다. 나 윤순자입니다. 오늘부로 업무 복귀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가에서 민준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실 의자에 앉은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굽었던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작아 보이던 등이 컸습니다. 3년 전,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국과 제이는 병원을 나갔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두 사람을 로비까지 안내했습니다. 제국이 로비를 나가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설립자 액자가 보였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제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동문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제국은 명예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재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건물 4채의 명의는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동결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병원 이사장실 창가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줄을 긋고 메모를 달았습니다.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손에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이사장실 안으로 번졌습니다. 순자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탁자 위에 그릇을 펼쳤습니다. 찌개를 담고 밥을 풀었습니다. 두부는 깍둑썰기, 애호박은 반달 모양.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3년 동안 매주 끓여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민준이 맞은편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일하며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네가 매주 끓여온 이 냄새가 엄마 눈을 뜨게 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순자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햇살 아래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순자가 지켜온 풍경이었습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내가 이어받아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있는데.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욕심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야. 사람 살리는 곳이야. 3년 동안 내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어받아야 해.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순자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민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순자는 3년 동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살아온 날들도 자식들의 얼굴도.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를, 대리석 바닥의 감촉을, 30년 동안 매일 잡았던 문손잡이의 차가움을, 그리고 막내 아들 민주는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냄새를. 3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냄새를 끓여왔습니다. 알아봐주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그냥 왔습니다. 그냥 끓여왔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것, 그냥 곁에 있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겨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 한마디, 안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 속 된장찌개 냄새 같은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하루가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